지금 쓰레기 더미에서 음식을 찾고 있는 이 여자분을 한번 보실까요? 알고 보니 글로벌 기업 코카콜라에서 인턴을 마친 한 여대생입니다. 고급 교육을 받는 중산층인데도 쓰레기 더미에서 음식을 찾아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인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쓰레기 더미를 뒤지면서 굶주린 배를 채우고 더 나아가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을 잡아먹으려고 훔쳐갔다는 기사가 있을 정도예요. 근데 사실 그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마저도 먹을 게 없어서 굶고 있는 지경입니다. 마트에는 남아있는 식량이 없습니다. 치안은 마비돼서 사실상 무장갱단이 무단으로 나라를 장악하고 있고, 갱단의 폭정을 피해서 다른 나라로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 지난 5년간 인구의 50%가 줄었습니다. 주변국이 이 나라에서 떠나온 이민자들 때문에 사회적 갈등마저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이런 나라가 한때 1인당 GDP 세계 4위였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나라는 한때 선진국이었다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가 되어버린 베네수엘라입니다. 최근에 인플레이션율이 195%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전세계 평균이 6.5%인 걸 보면 아직도 말이 안 되는 수준이긴 합니다. 2020년 코로나가 한창일 때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30%까지 찍었다가 2023년 현재 6.54%로 약간의 반등을 하긴 했어도 베네수엘라의 몰락은 사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엘비스라는 남성분이 우물을 파다가 사지가 절단됐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 먹을 식수가 부족해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어쩌다가 나라가 이 지경까지 된 걸까요? 여러분, 오펙 들어보셨죠? 석유 수출기구. 이 국제기구 창단을 가장 처음으로 고안했던 게 바로 베네수엘라의 장관이었던 페르즈 알폰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베네수엘라에 석유가 많았다는 건데, 베네수엘라가 석유가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은 한 100년 정도 됐습니다. 2만 톤에 이르는 석유가 처음으로 발견되고 바로소라는 우물에서 석유가 뿜어져 나온 1920년대 들어서부터 원유 생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대요. 원유 생산지였던 마라카이보 인근은 석유 개발 이전에 한 15,000명 정도 되는 인구의 한적한 농촌이었는데 1950년대에 이르러서는 인구 42만 명의 대도시가 됩니다. 수도 카라카스에는 외국 석유회사와 은행 빌딩들이 질비하게 들어서고 베네수엘라는 남미 최고의 부국이 됩니다. 카라카스에서 프랑스 파리까지 콩코드라는 초음속 비행기가 운행되는가 하면 위스키 소비량 전세계 1위를 할 정도로 라이프 스타일이 정말 풍족했던 시절이 있었대요. 1956년에 미국에서 개봉한 영화 어사이먼트 베네수엘라의 몇 장면을 보시면 기술자인 주인공이 베네수엘라를 투어하는 장면에서는 이게 정말 베네수엘라가 맞나 싶을 정도로 깨끗하고 풍요로운 모습에 입을 다물 수가 없습니다. 1950년대 당시 1인당 GDP가 아일랜드, 서독과 같았대요. 그래서 1인당 GDP가 세계 4위에 오르는 어마어마한 이력을 갖게 됩니다. 얼마나 경제가 좋았으면 그 당시에 이민자들도 많이 왔다고 해요. 여기에다 1973년에 오일 쇼크라고 해서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미국의 앙심을 품은 중동의 산유 국가들이 기름의 가격을 폭등시킨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역으로 베네수엘라에게는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정말 자원, 운이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때가 베네수엘라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변곡점이 됩니다. 아까 언급했던 페레즈 알폰소라는 분의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석유는 악마의 배설물이다. 악마면 악마지 악마의 배설물이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많은 유튜브 채널에서 대통령이었던 우고 차베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던데 사실 그분 이전에도 중요한 배경이 몇 개 있더라고요. 베네수엘라가 스페인의 식민지였잖아요.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한 이후에 주로 군인들에 의한 독재가 지속됐었거든요. 심지어 후안 빈센테 고메스라는 분은 27년간 독재를 했는데 이 사람이 대통령일 때 석유가 발견됐고 이 석유의 부를 대통령 본인이 독점하면서 세계 부호 1위를 한 적도 있대요. 이 군부 독재 정부가 그 이후에도 계속 석유 산업으로 나오는 이익을 독점하면서 특정 계층만 엄청난 부를 챙기곤 하니까 국민들의 불만이 어마어마하게 쌓여갑니다. 그러다가 푼토 피오라고 해서 이 독재를 무너뜨리는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자, 이제 우리 석유 개발의 이익을 사회에 균등하게 배분하자.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세 개의 정당이 권력을 분배하고 견제한다, 이런 구호로 와,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가 싹을 틔우는구나 싶었는데, 이게 또 어처구니 없고 아이러니하게도 석유 산업을 불공정하게 가져가던 군부를 타도하려고 했던 이 푼토피오가 자기네들이 도리어 카르텔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때 생긴 게 국영석유공사. 대놓고 석유 산업을 자기들이 직접 관장하기 시작해요. 이때 생기는 막대한 석유 수입이 국민들에게는 돌아가지 않고 보조금 형태로 특정 세력들한테만 지급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석유 산업을 제외하고는 다 경쟁력이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오일 쇼크 이후에 가격이 회복되면서 유가가 급락을 하니까 이때 베네수엘라 경제는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무분별하게 지출한 거, 미국의 금리가 인상된 거, 이런 이유 때문에 나라 빚이 또 엄청 생기고요. 카르텔끼리 친하니까 서로 개혁안을 낼 생각도 안 하게 돼요. 거기에다 정치인들이 외국에 몰래 돈을 빼돌리는 이런 부패들도 엄청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민심이 들끓었어요. 시위 도중에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죽었고요. El gobierno llama al ejército. Hay que recordar. 역사라는 게 참 야속한 게, 이런 정치적인 실패는 결국 좌파 정치인이었던 우고 차베스를 대통령에 앉히게 되는 운명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또 슬프게도 이 운명은 베네수엘라를 골로 보내는 운명이 됩니다. 물론 좋았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차베스는 푼토피오 때 소외됐던 서민들을 위해서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주택 정책 등을 시행했어요. 국민들에게 돈을 엄청나게 뿌리다시피 한 거예요. 그때 당시가 유가가 오르는 시기랑 겹쳤는데 유가가 한 3배 이상 증가를 해버리니까 복지정책이 진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막 빈곤율이 20%씩 낮아지고 이런 성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너무 좋잖아요. 대중들은 기름이 쏟아지는 한 정부에서 주는 이 복지 예산만 쓰면 되니까요. 진짜 질 좋고 값싼 외국 제품들을 수입해서 마구마구 썼대요. 그런데 이런 행보들은 자신의 지지율을 위해서, 그래서 곧 장기 집권을 위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진행됐던 것들이었어요. 그 어떤 경제발전 계획도 없었고요. 필요한 모든 자금은 전부 기름값 상승에 의존해서 나온 것들이고, 석유산업 이외의 다른 산업에도 투자를 하면서 다각화를 이루어내야 되는데 오직 이 석유라는 자원에만 빠져서 다른 그 어떤 다변화도 하지 않게 된 거예요. 또 시장에 개입해서 가격을 억지로 낮추니까 소비자들은 잠깐은 좋겠지만 기업들이 의욕을 가질 리가 없겠죠. 기업들이 일할 요인이 없으니까 산업이 다 망해버립니다. 거기다가 이 포퓰리즘의 과도한 복지로 나라의 재정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하고요. Oil prices went up. Venezuela spent it all. They didn't set any money aside in a sovereign wealth fund. 게다가 베네수엘라가 갖고 있던 석유의 종류가 고도의 정제 기술이 필요한 중진류라는 것인데 이게 외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정유를 해줬었거든요. 그런데 차베스가 국가 수익을 늘린답시고 외국계 정유회사를 퇴출시키거나 국유화를 시켜버립니다. 얼마간은 이 정유시설을 돌릴 수 있었겠지만 정비할 기술이 없는 베네수엘라는 결국 원유 매장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으면서도 석유를 수출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고 차베스가 암으로 죽습니다. 그때 니콜라스 마두로라는 후임 대통령이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분은 불행하게도 차베스의 신봉자라고 칭할 만큼 차베스의 정책 노선을 그대로 따르는 분이었던 거예요. Ustedes elijan a Nicolás Maduro como presidente de la República Bolivariana de Venezuela. Yo se los pido desde mi corazón. 마두로가 집권하니까 시류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유가가 또 급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에서 셰일가스가 나온 적이 있잖아요.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 사우디가 오펙을 주도하면서 원유 생산 체제에 적극적으로 돌입했기 때문입니다. 국유화를 무리하게 진행하니까 베네수엘라에 투자한 외국 자본이 다 빠져나갔고, 자본이 빠져나가면 통화 가치가 떨어져서 수입할 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생필품을 수입에만 의존하던 베네수엘라는 물가가 엄청 오르게 되고, 재정이 안 좋아지면 복지라도 줄여야 되는데 이 지지율 때문에 복지 정책을 멈출 수도 없고 나라에는 돈이 없고, 그러다 이제 결국은 진짜 결정타를 한 방 날리게 되는데
원유로 들어오는 돈이 감소한 그 부족분을 돈을 찍어내서 메꾸기 시작합니다. 시장에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풀렸어요. 물가 상승률이 2015년 121%, 2016년 254%, 2017년 438%, 2018년 65,000%까지 오르게 됐어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먹으려면 정확하게 한 잔에 292만 5천 원을 내고 먹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돈이 완전히 휴지로 가게 된 거죠. 제가 EBS 다큐를 봤습니다. 베네수엘라의 한 변호사가 기름을 넣으러 주유소에 갔는데 기름을 만땅까지 채우고 현금이 없으니까 주유소 사장님이 기름값을 받질 않고 그냥 칫솔로 그 값을 받았어요. 말이 안 되죠. 마두로는 화폐 계약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고 나라는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뒤지는가 하면 생활 필수품이 모자라서 군중들이 밀가루, 닭고기, 속옷까지 약탈하고 경찰, 군이 출동해도 이를 저지하지 못했어요. 전력이 모자라서 한밤중엔 불을 끄고 살아야 되고 대통령을 끌어내리자는 국민운동이 막 일어났습니다. 또 음식물을 찾아서 쓰레기통을 뒤지는 국민들의 모습이 외신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국민들은 베네수엘라를 아예 떠나버리기 시작했죠. 가장 최근 통계에서 빈곤율이 90.82%, 극빈곤이 67.97%, 한국에서의 상대 빈곤율이 15%인 것을 생각하면 국민들의 전체가 빈곤층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또 살인율이 전 세계 1위입니다. 가장 위험한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기름값이 엄청 뛰었잖아요. 만약 베네수엘라 원유를 시장에 공급하면 에너지 가격이 안정될 수 있으니까 베네수엘라 원유에 대한 제재를 일부 풀어준 거예요. 정말 절망 속의 한 줄기 빛과 같은 기회가 찾아온 거죠. 하지만 또 문제가 있어요. 그동안 시설 투자를 하지 않은 베네수엘라가 과연 그에 걸맞는 생산량을 맞출 수 있을까요? 한때 세계 4위의 부국에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도 70년에 걸친 정치의 실책으로 극빈국이 된 나라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의 근현대사를 보면 이런 생각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가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올바른 시각으로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The biggest sucker in Venezuelan history is the guy who's going to follow Chavez as president. And that's exactly what happened.